안녕하세요. 김기봉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역금융 개념 완성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금융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자금의 수출 단계별 지원 맞죠? 어, 무역금융은 기본적으로 원재료 구매부터 그다음에 생산 또는 완제품 구매에 의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자, 2번 선적 후 지원된다. 자,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재료 구매, 생산, 완제품 구매에 의한 수출 지원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금융은 선적 전에 지원이 됩니다. 선적 후 지원되는 것은 틀렸죠. 융자 취급 은행이 제한됩니다. 맞죠?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은행만 가능하고요. 내국 신용장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무역금융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자금 대출을 수혜받았다. 타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중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중개무역 방식 같은 경우는 국산 원재료라든가 국산 완제품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금융 융자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이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외화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역어음을 할인받았다. 선적 전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굳이 융자해주지 않겠다. 다만 전액을 무역어음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해서 무역어음으로 할인을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취급이 가능했죠. 4번입니다. 보세 판매장에서 자가 생산품을 외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기준으로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실적 기준 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경우 무역금융을 융자 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유상으로 북한에 반출했다. 인정되나요? 그렇죠. 수출로 인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그 교역은 우리가 무역이라는 표현 대신에 교역이라고 쓰고 수출 대신에 반출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유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매각했다. 인정되죠? 박람회 등의 무상으로 출품했다가 현지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 취급된 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잖아요. 무역어음을 통해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자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금융시장을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했는데 굳이 무역금융으로 또 융자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고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죠? 간접 수출이죠. 직접 외국으로 수출한 것은 아니지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에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 수출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다음 중 무역거래에 대하여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구매 확인서는 언제였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때, 발급된 때 사전 송금 방식에 의한 국외 수출 같은 경우는 언제였죠? 대응 수출이 이행되고 수출 대금 전액이 입금된 때. 자, 내국 신용장은 언제였죠? 신용장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매입 또는 추심 의뢰된 때. 3번이 맞네요. 4번. 위탁가공 무역 방식에 의한 국외 수출은 언제였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신용장으로 하냐, 기타 방식으로 하냐. 신용장인 경우에는 매입 또는 추심 의뢰된 때, 기타인 경우에는 입금된 때. 신용장이기 때문에 입금된 때가 아니라 매입 또는 추심 의뢰된 때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4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무역금융 종류 중 원자재 자금 융자 대상으로 모두 묶인 것은
수출용 원자재의 해외 수입 소요 자금 맞나요?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수출용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재 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수출용 원자재 개발 소요 자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어떤 비용이었죠? 생산 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 소요 자금, 용역 수출도 생산 자금으로 처리했고요. 내국 신용제한에 의해 조달하기 곤란한 중고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생산 자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자재 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밖에 없어요. 나, 다, 라 같은 경우는 생산 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자, 6번입니다. 무역금융 융자 방법 중 신용장 기준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수출 관련 계약서 등을 보유해야 신용장 기준금융으로 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외화 표시,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번, 융자 대상 증빙을 건별로 심사하여 관리함으로 융자를 취급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매 건마다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장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대출 신청을 해야 돼요. 번거롭죠. 그래서 주로 원자재 등이 계속 필요한 경우, 원자재가 있어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기준금융보다는 실적기준금융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업무를 보기 수월하다라는 특징을 갖죠. 3번, 당해 신용장의 선적 기일 및 유효 기일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융자 기간을 정한다.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게 융자를 해줄 수는 있고요. 실제로 융자를 업체들에게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주체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외국한 은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이 융자 기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융자가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자금을 신용장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기업이 언젠가 5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상운송 수출 신용장이다. A기업이 신용장 기준으로 포괄금융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융자 금액은 얼마인가? 자, 신용장 금액을 보니까요. 100만 달러고요. 자, 이 중에서 무역어음으로 인수 취급된 부분은 20만 달러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역어음으로 인수 취급된 분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으로서 우리가 융자 취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뺀 80만 달러에 대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융자 비율을 보니까 80%고요. 5월에 신용장을 받았죠. 그렇죠? 융자 취급 전월의 평균 매매 기준율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100만 달러 마이너스 20만 달러. 80%에 대해서만 융자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80만 달러에다가 융자 비율 80%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4월 평균 매매 기준율 1,100원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시면 3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따로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100만 마이너스 20만 곱하기 0.8 곱하기 1100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포괄금융, 융자를 포괄금융과 관련돼서 융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산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 길죠? A 수출기업은 베트남 B 기업과 가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A 수출기업은 위탁가공 무역 방식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산에 소요되는 국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수탁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수출하였다. 해당 수출업체의 가공임에 대하여 A 수출기업이 취급 가능한 무역금융은 무엇인가? 뭐죠? 어떤 내용이죠? 국산 원자재를 구매를 했어요.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어요. 위탁가공을 맡긴 거예요. 그 경우에 취급할 수 있는 금융은 뭐였죠? 원자재죠. 국산 원자재를 가공하지 않았잖아요.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금은 융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를 구매를 했지 완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잖아요. 완제품 구매 자금도 못 받아요. 포괄금융은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완제품 구매 자금 등을 용도 구별 없이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산자금도 지원 못해요. 완제품 구매 자금도 지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 포괄금융도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원자재 사다가 그냥 무상으로 임가공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해당 원자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인 원자재 자금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역금융, 포괄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금융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융자 대상 업체에게 자금 용도 구분 없이 물품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자금, 제조비, 가공비, 그러니까 생산 자금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생산 자금 등을 일괄 현금으로 융자 취급하므로 융자 취급 절차가 간편하다. 융자 대상 업체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 포괄금융은 영세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용도 구별 없이 그냥 그 수출과 관련돼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을 포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 구매자금만으로도 포괄금융으로 이용 가능하다. 맞나요? 자, 기본적으로 그 포괄금융 같은 경우는 생산자금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8번 문제에서 포괄금융은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포괄금융은 생산자금하고요. 원자재 자금을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좀 정정 좀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 구매 자금만으로는 포괄금융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틀린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융자 대상 업체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억 달러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역금융, 포괄금융에 있어서 완제품 구매 자금만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물품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함으로 대금 매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신용장 형태죠. 다만 사용을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장처럼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조건부 지급 확약을 받기 때문에 수출자,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혜자, 물품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금 회수의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2번, 내국 신용장은 물품의 제조 공정에 따라 수평적으로 다수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조 공정에 따라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간재가 있고요. 이 중간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중간재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직적 구조를 말합니다.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엔진 부분이 필요하죠. 엔진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부품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맨 끝에 뭐 철광석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제조 공정에 따라 우리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내국 신용장은 국내 업체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무역 거래에도 사용 가능하다. 로컬렛이잖아요. 국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해외 업체와의 무역 거래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업신용장 또는 화환신용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UCP 600이 적용이 되는 신용장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국 신용장은 오직 국내 거래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4번, 내국 신용장은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므로 신용장 상에 원화로만 표시된다. 맞나요? 외화 금액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틀린 설명,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A기업이 거래 수출업체의 물품 공급을 위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때 내국 신용장의 개설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내국 신용장은 양도가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해설하여야 한다. 내국 신용장에 표시되는 금액은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전액이어야 한다. 서류 제시 기간은 공급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이내에 책정되어야 한다. 맞나요? 서류 제시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세금 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물품 수령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죠. 그렇죠? 자, 내국 신용장 같은 내국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비행기에 태우거나 우리가 배에 실지 않잖아요. 선화증권이라든가 에어웨이빌이 발급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트럭에 실어서 국내 업체한테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령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인수증으로서 결국은 이러한 서류가 하는 역할은 선화증권이나 에어웨이빌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신용장 거래할 때 서류 제시 기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죠? 보통 본선적 제일 기준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본선적 제와 관련돼서 선화증권의 역할을 물품 수령 증명서가 하기 때문에 물품 수령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시해라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 출급 방식으로 개설된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물품 수령 증명서는 며칠 이내 발급돼야 되죠? 어떤 것으로부터 며칠 이내?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수령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 내용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12번입니다. 구매확인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외화익 등용 원료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내국 신용장과 거의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범위로 봤을 때,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로 봤을 때는 외화익 등용 원료 물품이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보다 범위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역금융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은 적용의 혜택은 동일하나 구매확인서는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 가능해요. 내국 신용장도 마찬가지고요. 간접 수출로서 환급 대상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환급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세 환급, 관세법에 따른 또는 관세 환급 특례법에 따른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관세 환급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를 수입을 했을 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 등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급하는 물건이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인데 관세가 없었어요. 뭐 원래 영세율이었거나 또는 FTA 협정관세 적용에 의해서 관세율이 그냥 0%가 돼서 관세가 없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공급하더라도 관세환급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관세환급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세환급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을 했을 경우엔 간접 수출로서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자 간 수출 대금 결제할 때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세금 계산서 발행일이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죠. 구매확인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일. 구매확인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사후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 신용장은 사후 발급 안 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이내에 사후 발급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외무역법이 적용이 되는 구매확인서 같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사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국 신용장의 거래 당사자는 개설 의뢰인, 구매자, 수혜자, 개설은행, 매입은행이다. 내국 신용장은 물품 대금 회수를 위한 판매 대금 출시 의뢰서가 발행이 된다. 맞죠? 환어음이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대금 출시 또는 매입 의뢰서가 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한 은행의 장은 1차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2차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서류로서 가능해요. 구매 확인서 발행을 할 때는 수출 신고 필증이라든가 또는 수출 신용장이라든가 또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구매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구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구매 확인서는 발급 한도의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요. 구매자가 보유한 수출 신용장 등 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급 한도에 좀 제한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평균 원자재 의존율과 평균 가등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자재 의존액은 수출물품 제조 강화하기 위해 투입한 원자재 총구입 비용을 의미한다. 수입 금액 또는 국내 조달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 원자재 의존율은 원자재 의존액의 자사 제품 수출 실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더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장을 통해서 구매를 했건 또는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으로 구매했건 현금으로 구매했건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줬습니다. 평균 가등률은 100%에서 평균 원자재 의존율을 제한값으로 수출 금액에 대한 외화 가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100 마이너스 평균 원자재 의존율은 평균 가등률이었습니다. 4번 평균 원자재 의존율 및 평균 가등률은 신용장 기준 금융 수혜업체의 융자한도 산정 시에만 적용이 된다. 평균 원자재 의존율 및 평균 가등률은 신용장 기준 금융 수혜업체뿐만 아니라 실적 기준 수혜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기준 금융 플러스 실적 기준 금융 수혜업체 융자한도 산정 시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평균 가등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 가등률의 산정 대상은 신용장 기준, 실적 기준 금융으로 생산 자금 및 원자재 자금을 이용하는 업체이다.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2번 수출 신용장에 소유 원자재 수량과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로 평균 가등률을 계산할 수 있다.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업체가 재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평균 가등률의 재산정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각 외국한 은행은 이러한 평균 가등률에 대한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가능하다. 4번 수출용 원자재 과소 계상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균 가등률 재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3번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4번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4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융자취급은행의 공통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국한 은행은 무역금융 취급 시 수혜업체 수출 실적 능력, 실제 소유자금, 적정기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중복금융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융자 대상 증빙서류 뒷면에 융자 취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무역금융이 자금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무역금융 융자 받아서 뭐 땅 사고 주식 투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외국한 은행은 수혜업체에 대하여 무역금융 지급 보증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한 은행이 수혜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취급점 및 각 외국한 은행 본점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4번이 공통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7번입니다. 신용장 기준금융 취급 시 검통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용장 등이 무역금융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 대상 증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당연한 거죠. 융자 대상 증빙, 융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융자 기간이 각 외국한 은행의 소정 융자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번 융자 금액이 개별 수출 신용장 금액 범위 내인지 확인한다. 4번 신청 금액이 향후 신청업체의 수출 이행 능력을 감안할 때 과다한지 확인한다. 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요. 신용장 기준금융이 아니라 실적 기준금융에 대한 취급 시 검토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무역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역어음은 수출업체가 인수기관과의 일정한 약정에 의하여 자, 중요하죠. 선적 전에 소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이다. 선적 전 기한부 환어음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인수기관은 수출업체가 발행한 무역어음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수출업체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다. 무역어음을 발행한 무역어음, 즉 이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서 인수기관이 인수행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만기의 대금을 지급해 줄게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 보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수출업체는 할인기간을 통해 무역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수기관이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 인수행위를 했죠. 우리가 만기에 지급해 줄게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해당 환어음을 무역어음을 할인기간을 통해 매입하고 대금을 먼저 일부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역어음의 매출은 할인기간이 일반 투자자에게 무역어음을 할인 매출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체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는 것과 같다. 자, 수출업체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건 아니죠. 할인기간이 수출업체한테는 대금을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해당 기한부 환어음을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수출업체에 대한 여신이 아니라 예수금과 같은 수신의 성격이죠. 그렇죠? 일반 투자자로부터 환어음 팔고 일반 투자자한테 환어음 팔고 대금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여신을 취급한 게 아니라 수신을 취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취급 시 부담한, 즉 수출업체한테 지급한 그러한 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다시 조달함으로써 매출 차익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매출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